안녕하세요. 정책연구팀 이상엽 집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는 변화해가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특별히 선교의 당위성, 선교의 시대적 이유를 찾고 그것을 공유하는 선교 실행위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 선교를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려 합니다. 제가 어떤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답을 알지도 못하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중요한 담론이라는 뜻에서 같이 고민해보는 워크숍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선교 헌신 예배에서 박주영 목사님이 플랫폼 변화를 통해 생존을 도모한 유명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유튜브, 트위터,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원래 만들어진 목적과 방향으로 이렇게 쭉 성장한 기업들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필요를 잘 찾아서 플랫폼을 수정하면서 적실성을 찾아간 기업이죠. 근데 이런 기업이 생존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플랫폼을 변화하면서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선교 역시 변화해 왔습니다. 성경은 선교를 정의하지 않고 여러 이미지들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선교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은 이유는 시대마다 선교가 변화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보시의 이 변화하는 선교, 트랜스포밍 미션 이런 책을 보면요. 시대별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따라 우리의 선교 플랫폼도 변화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선교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선교회의 구조로 어떻게 선교를 실행하고 있었는지 이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에 우리 선교회가 조직 개편을 시행했었는데요. 바뀐 조직 체계를 3년 정도 경험하면서 최근에 그 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플랫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요. 또 팬데믹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변화해 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전에 우리 교회의 선교의 구제가 어땠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먼저 영상을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역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할까요? 교회는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헌신자를 발굴합니다. 선교 헌신자 캠프와 같은 동원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선교 헌신자는 선발과 허입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단기 또는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언어훈련, 타문화 훈련, 신학훈련을 받고 난 뒤 파송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선교단체와 교회는 선교사 파송식을 통해 선교사를 사역지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파송식 세레모니는 성도들과 선교사의 동력을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함께 기도하겠다는 약속의 시간이며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 많은 선교의 동원이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4년에서 6년 동안 한 주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귀국하여 본국사역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과정은 몇 주기 동안 반복되며 노년의 선교사는 귀국과 함께 은퇴하게 됩니다. 선교 동원부터 파송, 그리고 은퇴까지 교회는 이 과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된 선교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은 지역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건전한 여러 선교단체들과 함께 동력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 동원의 영역에서 좋은 강사를 제공하는 역할은 선교단체의 몫입니다. 교회는 여러 동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선발과 허입의 과정은 선교단체와 교회가 각각 진행해 나가고 장기 선교사 훈련의 과정은
선교단체가 감당합니다. 지역교회는 LMTC와 같은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단기 선교, 특히 국내 외국인 사역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선교를 배우고 함께 참여하도록 만들어갑니다. 헌신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과 파송된 선교사의 책무를 관리하는 일은 선교단체와 교회에 있어 중요한 사역입니다. 필드에서 한 주기 사역을 감당한 선교사는 안식년을 통해 재교육을 받기도 하고 본국 사역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노년의 선교사는 귀국하여 은퇴하게 되는데 이 전 과정에 있어 교회는 멤버 케어 사역을 진행해야 하고 또 이 전 과정에서 교회는 선교사를 위해 그리고 선교를 위해 기도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선교 동원부터 파송 그리고 은퇴까지 교회는 건전한 선교 단체들과 협력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목양 구조와 선교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양 구조는 지역 교회를 말하며 선교 구조는 선교 단체와 선교 필드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지역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선교단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돌본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지역교회 안의 선교회는 전문성을 가진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선교 필드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구동신교회 선교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요? 1973년 대구동신 세계선교회가 창립된 이래 46년 동안 선교회는 이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선교회 총회 안에 회장단, 임원팀장회,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교회가 적은 인원이었을 때부터 모든 교인이 선교회 회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실행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신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후 현재 교회의 크기와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또 실행 구조를 강화할 필요성들이 대두되어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실행위의 두 가지 역할인 의사결정과 실행을 분리하여 선교협의회라는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하고 기존의 실행위원회는 전문성을 높여 실행구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의사결정기구인 선교협의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위 리더십의 의견과 성도 및 실행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목양 구조의 리더십과 선교회 구조의 리더십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이며 협의회를 통한 의사결정 사항을 타 부서 간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선교협의회는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교협의회는 목양 리더십인 담임 목사님을 대변하는 선교전담 목사와 선교회를 대변하는 회장 장로를 비롯한 여러 리더십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이며 선교전략연구팀을 통한 선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회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교회의 전 영역에 있어 협력을 이루어내고 실행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있게 사역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선교 실행과 관련 있는 타 부서와 협력을 위해 회장단 아래에 융합선교협의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행위원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어떤 역할을 감당하나요? 실행위원회는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원팀, 기도팀, 훈련팀, 홍보팀, 복지지원팀, 단기선교팀, 의료선교팀, 외국인 예배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행위의 역할과 액션 플랜들입니다. 여기 적힌 많은 사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또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사역과 플랜은 팀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동원팀이 주로 감당해야 할 플랜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헌신자 비전 캠프, 청년 동원, 선교회 워크샵 등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기도팀이 중심이 되어 사역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예수열방기도회가 매월 시행되고 있으며 선교사의 기도 편지를 통해 성도들이 더 기도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훈련팀은 LMTC를 비롯한 샌더스쿨과 같은 훈련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외국인 사역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홍보팀은 다른 팀들과 가장 많이 유기적으로 함께 사역하는 팀입니다.
잘 만들어진 미디어물은 선교에 있어 어떤 메시지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팀을 통해 선교사와 성도들의 간격이 좁아지고 동원과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복지지원팀은 멤버 케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관을 통해 안식년 선교사를 지원하고 MK와 MP를 위한 사역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 디브리핑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케어들이 앞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동신교회는 한 해 20여 개 팀의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략적이고 보다 지속적인 단기 선교를 위해 단기 선교 훈련과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경험한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팀이 단기 선교 팀입니다. 의료 선교팀은 국내 외국인 진료와 해외 의료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동 선교의 시대를 사는 요즘은 외국인 예배부의 사역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예배부를 통해 국내 외국인 사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 국내 외국인 사역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9개 팀으로 구성된 선교 실행위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지역교회 선교회는 특별히 전략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교회와 선교, 지역교회 선교 로드맵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선교의 운영은 선교사 사역 주기에 맞게 선교단체와 협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여기 대구에서 있기 때문에 이 선교지의 변화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선교단체와 협력을 잘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선교사님의 피드백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협력을 만들어내고 또 성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고 플랫폼은 또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게 이런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being과 doing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being은 존재를 말하고 doing은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역은 존재, 성숙한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실행위 위원들이 우리의 존재를 인식할 때 선교 실행위원회의 정체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든 일은 그것이 크던 작던 선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being의 관점에서 먼저 논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역을 할지 팀 안에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어떻게 doing을 행할 것인지 또는 플랫폼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두 번의 모임에서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토론으로만 또 다 되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노력들,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봄으로써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선교회가 경험하길 저는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영상이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